일단 먼저 소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 중앙장애인 권익공무기관의 기관장으로 있는 은정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 기관이 만들어진 지가 원래 5년 차가 됐는데요. 아직 여전히 좀 많이들 좀 낯설어 하셔서 저희 기관과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기관 여러 가지 이렇게 현황이라든지 또 저희가 뭐 최근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조금 있고 또 해결된 문제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기관이 만들어지게 된 이런 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게 도가니 사건, 그리고 또 원주 길의 사랑의 집 사건, 그리고 뭐 언론에 가장 많이 되었던 SOS나 이런 TV 프로에서도 참 많이 나왔던 이제 염전이나 양식장에서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노예 사건이라고 하는 노동력 착취 사건들을 비롯해서 또 많은 거주시설 사건들,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폭력 사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이런 많았었습니다. 이런 인권 침해 사건이 뭐 최근에만 뭐 유독 더 부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20, 3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사건들은 되게 많았었고요. 그만큼 이제 사회 문제화 되기도 여러 번 수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아동학대 사건들처럼 뭐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애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과 한계들도 조금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장애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좀 많이 부족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장애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된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장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서 장애와 관련된 각종 인권 침해 문제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발붙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에서 나열했던 그런 사건들이 장애 차별금지법 이후에 사실은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이 정부로서는 상당히 타격을 조금 받았을 거고요.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여지없이 보여줬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들 특성상 뭐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거나 또 권리 구제를 하는 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력도 필요하고 또 피해에 대한 회복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지역사회나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떠한 전달 체계 역시도 부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 옹호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그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인권센터와 관련된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이 상설된 기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인권침해 예방센터라고 하는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애인 단체들에서 장애인들의 이런 이제 권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지만 분명히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법적 권한과 제도적인 근거가 사실은 상당히 미흡한 겁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라든지 피해와 관련된 지원 역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리고 학대 이후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직접 대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나 제도들이 사실은 상당히 부재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저희 권익공호기관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저희 권익공호기관이 사실은 만들어진 것들은 그 이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일부 법안들을 좀 차용을 해서 이 장애 권익옹호기관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물론 그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처음에는 권익옹호기관은 아니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전문기관이었었고요. 이제 이 보호전문기관이라고 명칭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이 명칭과 관련해서 장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의 권리 주체이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이제 개선을 요구를 해서 지금 같은 이런 권익옹호기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또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거의 역할과 활동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옹호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이 피해 신고에 대한 접수라든지 그리고 조사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 망이 사실은 설치가 됐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권익 옹호 전달 체계를 이제 갖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여전히 아직도 시작 단계라서 미약합니다. 미약한데요.
활동들은 나름 진짜 고생들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복지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59조 11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어쨌든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하고 지원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주된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에 중앙기관이 설치가 되고 하반기부터 17개 시도에 이 한 개 지역 기관씩 설치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총 18기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원 대상이 저희가 이제 장애인 근익공허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그 주요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분들 중에 상당수는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뒤쪽에 가서 이제 현황을 보시면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이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지원까지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어디에도 사실은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상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 전달 체계 자체가 아동과 뭐 성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인으로 나눠져 있긴 한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거를 전달 체계상, 그리고 복지 전달 체계상 우리가 어떠한 이 미성년과 성인으로 구분지어서 사실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대상별로 유사한 형태의 지원 대상을 지금 설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혹자들은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업무가 겹치지 않냐? 그럼 장애인은 니네들이 다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다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장애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 장애 노인과 관련된 사건들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호 기관 간에 전문성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건과 이런 것들이 허락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반의 전달체계 구조상에서는 장애인 근익공허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 계층을 다 하는 것이 전달체계상 맞다라고 보고, 실무에서도 혼선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 역시 뒤쪽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와 광역시도가 운영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에게 현재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중앙을 포함해서 지역기관 18곳이 전부 다 이 비영리 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방식은 이제 국고와 지방비 5대5 매칭으로 되어 있고요. 중앙기관만 이제 국고 100%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수는 지금 중앙 1개소, 그리고 지역기관이 17개 시도에 1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경기도만 이제 2곳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인력은 이제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기관이 5명입니다. 그리고 지역기관이 4명으로 하도록 하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이제 예산표를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도별로 이 인력으로는 업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5명까지 근무하고 있는 지역기관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 15명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이제 서울 옹호기관이 현재 15명이고요. 여기는 이제 비정규직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규직 직원만 이제 15명입니다. 그래서 뭐 작게는 4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 이렇게 되게 스펙트럼이 넓게 되어 있고, 중앙도 정규직 인력은 5명이지만 비정규직 인력까지 하면 현재 7명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은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고, 2017년에서 2018년에 넘어갈 때 지역기관의 예산이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는 것은 당시 5개월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차이가 이제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18년도에서 21년도까지 예산을 보시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21년에 조금 는 건 이제 경기도의 하반기에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면서, 그래서 18개 기관이고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재 학대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 기록이라든지 통계 추출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운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처음 설계비를 받았고 3년 구축을 해서 올해까지 이제 학대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망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 행정망들하고는 이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런 쪽의 망들과도 사실은 연동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3개 기관이 각자가 이제 통계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학대 장애인과 관련된 사실은 정확한 통계는 집계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관에서 이제 접수가 되고 있고 아동 노인 역시도 장애에 대해서 별도 항목으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나오는 거를 보시면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지금 15개 장애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통계가 추출이 돼야 되는데 아동과 노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구축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대충의 기관에 대한 소개이고요.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기관은 지역기관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와 함께 뭐 각종 정책 개발이라든지 연구들 그리고 이제 지역기관들에 대한 인력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쭉 열거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법에서 지금 명시하고 있고 역할들을 하도록 주어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역기관입니다. 지역기관은 실제 현장에서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접수라든지 또 사례에 대한 대응, 또 피해자 지원, 그리고 피해 회복, 뭐 사회복귀라든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근행공무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할 역시도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업무 추진 체계를 조금 보시면 일단은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간에 이제 각종 지침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에서 중앙과 지역기관을 이제 위탁하고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까지도 이제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각각에 해당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다가 실적이라는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역은 이제 지역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이라든지 모니터링을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협조사항이라든지 보고사항들이 있었을 경우에 이제 보고하는 그런 구제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현재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시는지에 대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기본 신고를 받고 접수와 또 조사를 나가서 응급 조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사례를 판정하게 됩니다. 학대 여부를. 그리고 학대라고 판정이 되면 피해자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피해자 지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종결되고 그리고 종결된 이후에 이제 학대가 재발하지 않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니터링까지 끝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사례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것들을 조금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례 접수는 각종 상담이라든지 혹은 이제 저희가 대표 전화가 1644-8295입니다. 아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 신고 전화가 112로 통합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 1644-8295라고는 신고 전화망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역시 아동과 마찬가지로 경찰 통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 장애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쪽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언론이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모니터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지까지도 신고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기관에서 연결한 이관까지 받아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학대가 의심되느냐 안 되느냐로 구분 짓게 됩니다. 학대가 의심이 되면 현장 조사를 바로 나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학대가 아닌 사안들, 예를 들면 그냥 차별이라든지 물론 이 차별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역사회 내에서 겪는 이런 차별 문제들은 저희가 현재는 일반 사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각종 정보를 요구하거나 무슨 서비스 연결을 요구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일반 사례로 분류를 하고 있어서 그 즉시 처리하는 편이고요. 뭐 차별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재라든지 조정이라든지 혹은 이제 진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 공공기관에서 차별 진정 업무까지도 이 피해 장애인들한테 이제 직접 해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대라고 규정된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되면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이 현장 접수하는 과정 속에서는 경찰에게 동행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는 도입되지는 않았었고요. 저희가 업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설 사건들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시설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다가 동행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마찰들이 벌어지고 이제 조사를 받는 쪽에서는 이제 물리적으로 제재하는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지자체에다가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동행 요청을 하고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요할 때 저희를 동행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장애인복지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 조사를 나가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그 행위자랑 그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었을 때 그 즉시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하게 됩니다. 쉼터로 안내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의료기관에 이제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의료기관 쪽으로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필요한 경우에 피해자 동의를 받아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조사가 끝나고 나면 내부에서 사례회의를 해서 학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이런 판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대 여부에 대한 좀 이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 이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대 사례 판정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상시적으로 열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에 따라서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적으로 열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례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학대로 판정이 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례들 중에 이제 이 학대는 아니고 그렇다고 비학대라고 하기도 애매한 사례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명확하게 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저희가 잠재 위험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별도로 분류 카테고리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추후 학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사건 개입을 하고 있고, 학대로 판정이 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 계획을 세워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사법 지원, 그리고 의료 지원, 뭐 각종 복지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끝나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례 종결을 하게 됩니다. 사례 종결을 하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후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그 사후 모니터링을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6개월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례의 정도에 따라서 뭐 짧게는 1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6개월을 넘어서 1년씩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학대가 없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개입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개입을 종료를 하고 이후에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재학대가 들어오면 재학대로 접수를 받아서 이제 위에 했던 절차대로 계속적으로 이제 동일한 과정으로 해서 피해자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정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그리고 이제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으로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정의가 처음 도입된 게 2012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장애인권익공호기관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고요. 워낙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부각되게 되면서 특히 아마 이때 당시에 이 장애인 학대 정의가 들어오게 된 게 도가니 사건 때문입니다. 도가니 사건 이후에도 이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장애 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사실은 들어오게 됐었고요. 뭐 장애인 학대들의 특성은 뭐 이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에 사실은 권력 관계가 사실은 좀 많이 존재를 합니다. 벌어진 일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다분히 의도와 고의성을 갖고 행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 상당 기간 이루어지고 또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학대는 사실은 행위자도 다양하고 장소 역시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정말 다양한 양태로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저희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아동과 노인과 조금 비교를 조금 드리면 아동과 노인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가족입니다. 뭐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가 될 거고 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에 의한 학대가 거의 한 7, 80%가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개 카테고리로 좀 나눠서 보면 가족과 친인척, 타인, 그리고 이제 이런 복지기관 종사자로 이렇게 좀 구분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율이 한 1대 1대1 뭐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는 주로 발생하는 장소가 가정 내입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위자들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역시 그러다 보니까 이 발생 장소 역시 너무 다양합니다. 뭐 학교, 복지시설, 뭐 길거리도 있고요. 뭐 요즘은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 유인되어서 뭐 경제적 착취를 당하거나 이제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온 하나의 변화적인, 그러니까 노인과 아동과의 또 다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대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방임의 경우에는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본인 스스로도 이 확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요구가 됐고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이런 자기방임도 있는데요. 이런 자기방임의 현상은 이제 노인 쪽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장애 쪽에서도 이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고 아주 그 수는 아주 미미한 정도의 수준이고요. 2020년 통계를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 통계에서도 자기방임은 한 2건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한 좀 제도 변화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너무나도 미흡한 구조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각종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면서 제도 개선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중에 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입니다. 요 관련된 규정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6월 30일부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가 들어와서 이제 이 관련 범죄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아동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대 범죄가 있어서 취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장애와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성범죄의 경우에만 취업 제한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장애 학대 관련 범죄가 들어오면서 이 장애 관련 학대 범죄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이런 범죄로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장애 관련 기관에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 제한 규정이 이제 이 규정으로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장애인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옹호기관이 설치된 그 해에 이미 이제 제도적으로 갖춰졌고요. 이미 2015년부터 쉼터는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장애아동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요 장애아동 쉼터가 지난달에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지금 시행될 예정이라서 이 장애아동에 대한 이 돌봄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의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이제 6월 30일부터입니다. 이제 국선 변호가 이제 새롭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법률적인 조력을 그동안 장애인 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뭐 성범죄라든지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는 국선 변호를 선임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장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없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라든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국선 변호를 선임할 수 있게 돼서 이 피해 장애인들이 적절한 이 법률적인 조력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술 조력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새롭게 들어왔는데요. 이것 역시 지난달에 법이 통과가 돼서 하반기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의사소통에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 피해를 당하고도 적절한 이 조력을 받지 못해서 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사실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진술 조력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 친족 상대의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헌법소원 중에 있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과 지역기관이 해서 헌법소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헌법소원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장애 학대 사건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이 경제적 착취 사건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유형의 학대와 조금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특히 이런 이 당사자들이 뭐 직계열 쪽이라든지 동거하고 있는 가족에 의한 재산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이럴 경우에 적절한 피해 구제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처벌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지 어느 정도 피해 구제가 되는데요. 그러려면 최소한 이런 사법적인, 형사적인 조치는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법 328조 때문에 이런 이제 적절한 구제 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헌법소원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인이고 이 부친 장례식장에서 이 만난 삼촌과 숙모가 이 동거를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거한 이후에 이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월급이며 이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착취하게 되고요. 뭐 심지어 대출까지 받고 대출을 받은 돈으로 집을 사서 그걸 자녀에게 다시 양도하는 형태로 해서 뭐 재산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채무 발생까지 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헌법소원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피해자분이 동의를 하셔서 이런 헌법소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장애인복지법 내에서
이 특례 규정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김성주 의원이 냈었었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역시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는 이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라든지 공갈죄, 횡령이라든지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리 이 친족상대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게 된 조항이라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훨씬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고 의무자들이라든지 이제 상습적으로 학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가중처벌이 들어가서 이제 형의 한 2분의 1까지 가중되는데, 물론 뭐 처벌이 곧 능사는 아닙니다만은 이 최소한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 자기가 돌보고 있는 사람에게 학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상식선에서 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최근 5년간 주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태입니다. 근데 이 실태는 좀 미리 좀 양해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지금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미리 좀 공유 차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양해해 주셔서 다음 주 중에 뭐 혹시 인용하실 때 인용하셔도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실 분 부탁을 드리고요. 학대 사례는 매년마다 사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이 전체 사례 숫자에서는 줄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이제 일반 사례가 준 거고요. 그리고 학대 의심 사례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되고, 요걸 준 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분석하기에는 원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직면하면서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혼선을 좀 많이 빚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정확한 가이드라든지 지침은 없었습니다. 없었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발적으로 사례 수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현장 대응하는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고자 유형은 주로 이제 비신고 의무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신고 의무자 직군은 현재 21개 직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게, 이 본인에 의한 신고율이 해마다 조금씩은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신고율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조금 쉽지 않은 좀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자료 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피해자들은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다 발달장애인입니다. 한 70%가 발달장애인이고요.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적장애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고요. 신체장애인 중에서는 이제 지체장애인이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한 5%대 정도의 비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행위자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1대1의 순위입니다. 다만 2020년 데이터를 보시면 가족과 친인척, 타인에 대한 비중이 사실은 많이 늘어났고요. 기관 종사자에 의한 비율은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발생 장소는 보시는 것처럼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가장 많고요. 그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학대 실태는 저희가 이제 보통 학대 행위가 사실은 보통 때릴 때 사실은 때리지만 않습니다. 다른 행위들이 사실 많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중복학대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중복학대까지 포함했었을 때 보시면 중고학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가 작년 2020년 통계에서는 이 경제 착취 비율이 가장 높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특히 경제 착취라든지 또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는 매년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6가지 학대 유형의 분류에 있어서는 통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체적 학대가 늘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이 경제적 착취인데요. 이 경제적 착취가 아동에서는 볼 수가 없는 학대 유형이고요. 노인에서는 볼 수 있는 학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노인과 비교했었을 때도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장애인 학대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 사례를 별도로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많은 이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적장애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사실은 이 지적장애인들이 인구수가 개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 피해장애인 역시도 이 발달장애인 쪽에서 그 증감률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와 관련해서 이제 집단형 시설이 사실은 꽤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거주시설이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설 얘기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좀 불거져 나오는 원인 역시도 이런 데서 좀 단편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력 착취 또한 역전이 끊이지 않는데요. 2019년이 94건이었습니다. 전체 학대 사례의 한 9.9%였었고요. 그러니까 2020년 작년 같은 경우는 88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대 사건에서 한 8.7%가 이런 이제 노예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노동력 착취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조치를 하거나 이 이후에 좀 자립 기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쉼터가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17개 시도에 16개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쉼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안전과 보호 그리고 회복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좀 제공이 돼야 되는 건데요. 실제 피해자들이 가려고 하면 성별도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쉼터는 한 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정 성별이 입소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쉼터에는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좀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문제를 알고 일부 지자체들에서는 쉼터를 만들 때 뭐 작은 예산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뭐 이렇게 LH나 SH를 좀 활용을 해서 별도 주택 공간을 좀 만들어서 남녀를 구분 짓는다거나 이런 것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피해장애인 대상이 연령이 사실 너무 다양하고 장애 유형도 사실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그런 특성들을 충분하게 지금 반영하고 있지 못해서 이 적절한 이 피해자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곳곳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한 2~3개 이상의 쉼터들이 마련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전문적인 쉼터들도 필요합니다.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발생했었을 때 자녀랑 같이 갈 수 있는 사실은 쉼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좀 고려가 조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쉼터의 인력이나 운영 기준 역시 조금 재고가 조금 필요합니다. 현재 입소 정원이 8명입니다. 근데 실제 장애인의 경우에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런 돌봄 인력을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 특성상 그리고 주된 피해자들이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특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1:1 혹은 1:2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지 적절한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 거기에 따라서 같이 맞물려서 이제 예산이 조금 더 현실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관 피해 쉼터들을 조금 긴급하게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거부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 제재 조치입니다. 무슨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좀 실제적으로 좀 같이 유기적으로 좀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지자체나 뭐 국가 차원의 뭐 정책적인 이런 방향성이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쉼터 이후가 문제입니다. 사실 쉼터 이후에 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시설로 돌아가거나 혹은 재가에 있던 분들이 지역사회에 있던 분들이 시설에 들어가는 상황이 좀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표적인 통계가 이 전국 그 피해장애 쉼터 이 사업보고서를 보면 2019년도를 보면 이 쉼터를 이용한 후에 갈 곳이 없어서 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43%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로 자립한 경우 20%밖에 안 되고요. 특히 시설 내에서 학대를 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95%가 다시 시설로 재입소하는 약간 좀 이상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게 어쨌든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과는 좀 안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2019년도에 이런 기본 계획과 관련해 초안을 내놨는데 그때 당시에 2022년부터는 거주시설
추가 입소를 제한하겠다, 뭐 안심케어 주택을 하겠다, 자립 정착금을 주겠다, 이걸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탈시설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올 8월에 최종적인 안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는데, 이 정책 속에 좀 고심이 좀 필요한 게, 어쨌든 지금의 정책적인 방향은 뭐 탈시설, 탈원화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양한 사실은 주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탈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같이 고려된 이런 탈시설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는 좀 편향된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고 오히려 유입되는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서 이런 학대 피해 장애인들까지도 사실은 포함할 수 있는 형태의 이 탈시설과 자립과 지원 관련된 정책, 그리고 뭐 커뮤니티 정책들이 조금 나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자립한 후에 사실 고립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전 삶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시체계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지자체가 좀 더 컨트롤 타워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위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행위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처벌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이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동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이런 행위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원 체계를 조금 더 마련해서 이 행위자들이 다시 제약대를 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좀 강화된 교육이라든지 상담들이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고보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본인신고율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신고 의무자라든지 이웃이나 지인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상은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장치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는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신고자로 낙인 찍히게 되면 그 시설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신고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좀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이후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받았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안전장치를 조금 더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 학대와 관련한 사실은 발견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아동 업무를 조사와 응급조치, 또 사례에 대한 판단을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에 대한 사례 관리만 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 건의 옹호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금 신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피해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지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장애건의옹호기관이 하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보시면 신고 접수 초기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원화된 체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체계로 사실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암묵적으로는 상호 협력해서 해라라고는 얘기하지만 현실의 현장에 있는 건의옹호기관의 직원들이라든지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 아동보호 전문기관들한테는 사실은 상당히 혼선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서로 정보에 대한 공유도 사실은 너무 민감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 제한점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금 개편이 지금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특성들마다의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지식들이 사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 쪽은 아동에 대한 것, 아동 쪽은 장애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협업하고 정보 공유만 해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조금 더 이 대응 체계를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는 것이 조금 필요한 것이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 부분인데요. 그 인프라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그리고 아동 노인 다 마찬가지로 신고 접수 후에 지체 없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 없이 기준을 7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영호기관 같은 경우는 2019년 통계를 보면 72시간 내에 이 대응한 게 한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그 이후는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유관 기관의 현황입니다. 뭐 기관 숫자에도 차이가 나고 기관당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학대만 하느냐? 그러니까 학대와 차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느냐? 과연 니네들은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법에서 지금 학대만 하도록 사실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에서는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을 포함해서 한 11개 시도에서 차별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지금 마련되어 있는 차별금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차별 업무까지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모든 것들을 대응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데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차별 업무까지 했었을 경우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와 충돌되는 지점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 역할과 업무에 대한 한계들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기관의 독립성 부분입니다. 저희 기관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의 이것과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위태로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건이 한참 진행되고 있으면 뭐 관례감독기관인 시도라든지 또 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사례에 대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사실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독립성이나 이 신뢰성 부분들과 관련해서 훼손될 경우에 뭐 기관의 신뢰 문제는 둘째치고 피해자분들이 사실은 2차 피해를 또다시 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좀 더 엄격한 규정 적용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